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서해 앞바다에 짙은 해무가 깔린 밤 전라남도 신안군 소속 무인도 혈도에서 구조 요청 신호가 발신되었다. 해경 경비정이 새벽녘 섬에 도착했을 때 호화 리조트의 대연회장 안에는 19의 시신이 가지런히 누워 있었다. 누군가가 시신들의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각각의 이마 위에 한지로 접은 작은 학 한 마리씩을 얹어두었다. 10명 전원 사망, 범인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섬에는 10명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수사 역사상 가장 기괴한 미제 사건, 이른바 혈도 10인 사건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마포구 합정동 50층짜리 럭셔리 빌딩 꼭대기에 자리 잡은 한 탐정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탐정님, 커피 식기 전에 드세요. 이에나가 테이블 위에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2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 분석화학 석사. 훤칠한 키에 둥근 안경, 단정하게 묶은 머리, 처음 보는 사람은 누구나 그녀의 외모에 먼저 시선을 빼앗기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안경 너머에서 쉼없이 돌아가는 두뇌였다. 부검실에서도 태연하게 김밥을 먹는 여자. 본인은 그걸 직업의식이 아니라 저혈당 예방을 위한 실용적 행동이라 진지하게 말하는 엉뚱하면서도 철저한 사람. 고맙소, 애나 씨. 강혁이 의자를 삐걱거리며 돌렸다. 42,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베테랑 형사로 근무하다 사직한 뒤 이 사무소를 차렸다. 키 185cm, 75kg, 다부진 강철 체력.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게 깎은 머리,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은퇴한 권투 선수로 오해하곤 한다. 무술 유단자, 권총 특등 사수, 외국어 5개 국어 능통. 아버지의 유산으로 1000억대 재산을 보유한 억만장자이나 탐정 일이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내. 합정동 골목 50층짜리 럭셔리 빌딩의 최상층. 300평 전층을 사용하는 강역 탐정사무소는 창 너머로 한강의 물줄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공간이었다. 최첨단 실험 시설, 분석 장비, 로봇 어시스턴트, 무인 승용차, 드론, 옥상 헬리포트에는 헬기까지. 실험실에서는 40대의 송태풍 박사가 조수 나정희와 함께 의뢰받은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었다. 나정희는 30대 중반의 초미인으로 과묵하지만 일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꼼꼼한 사람이었다. 강혁은 커피를 한 모금 머금고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에나가 이미 다음 일정을 정리해둔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다. 오전 10시에 의뢰인 방문 예정이에요. 해경 출신 퇴직 간부, 이름은 조혜수. 혈도 10인 사건 유족 대표래요.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그 사건, 석 달 전 온 나라를 뒤흔든 그 사건. 경찰은 결론 냈잖소. 자살 내지 사고사, 유족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대요. 경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강혁은 흉터 위를 검지로 천천히 긁었다. 형사 시절의 버릇이었다. 현장에 들어서면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의 순서로 단서를 포착하는 뛰어난 직관. 그 직관이 지금 이 사건에서 뭔가 어색한 것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조혜수는 예정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다. 60대 후반, 바닷바람에 패인 주름이 깊은 얼굴. 그가 가져온 서류 봉투 안에는 10장의 사진과 한 장의 초대장 사본이 들어있었다.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10명이 각각 이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초대장은 고급 한지에 붓글씨로 쓰여 있었다. 혈도 힐링 리조트 프리미엄 시범 초청 3박 4일 전액 무료. 초대자의 이름은 윤서진. 윤서진이 누구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에나가 태블릿을 두드리며 즉시 확인에 들어갔다. 주민등록, 사업자 등록, 부동산 등기, 어디에도 윤서진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혈도 리조트는 페이퍼 컴퍼니 3개를 거쳐 설립된 유령 법인 소유였다. 10명의 명단을 보여주시오. 강혁이 사진들을 펼쳤다. 전직 판사, 의사, 사업가, 교수, 전직 군인, 제약회사 연구원, 요양원 원장, 변호사, 건축가, 그리고 조혜수의 딸인 조은별, 자원봉사 간호사. 조혜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제 딸은 26이었습니다. 남을 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아이였어요. 강혁은 사진 속 젊은 여성의 미소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강력계 시절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그였다. 맞겠소. 이해나는 놀라지 않았다. 강혁이 그 말을 할 줄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비록 재벌일지라도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고 지켜주겠다는 사명감, 그것이 이 사무소의 존재 이유였으니까. 비용은 받지 않겠소, 조 선생. 조혜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해나는 이미 신한행 헬기 운항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른 여자. 형, 혈도 사건 수사 기록 좀 볼 수 있겠어? 강혁이 전화를 건 상대는 친형 강민혁. 검찰청 고위 간부로 수시로 동생의 수사를 도와주는 든든한 뒷배였다. 혁아, 그 사건은 경찰이 이미 종결 처리했어. 내가 함부로 건드리면 복잡해진다. 형이 복잡한 거 싫어한 적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뒤, 1시간 뒤에 암호화 파일로 보내마. 대신 혁아, 조심해. 이 사건 윗선에서 빨리 덮으려고 했던 흔적이 있어. 강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같은 시각 이해나는 실험실에서 송태풍 박사와 함께 초대장 원본의 성분을 분석하고 있었다. 나정희가 확대 현미경 앞에서 보고했다. 한지의 원료가 일반 한지와 달라요. 전통 당나무가 아니라 특수 제작된 합성 한지. 국내에서 이걸 만드는 곳은 3군데밖에 없습니다. 애나 씨, 어떻게 생각하오? 이해나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대답했다. 초대장 자체가 메시지예요. 범인은 준비에 최소 1년 이상을 투자했어요. 이건 충동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가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한 복수극이었다. 문제는 누가 왜?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오전, 강혁과 이해나는 옥상 헬리포트에서 헬기에 올라탔다. 이해나가 조종석에 앉았다. 각종 장비를 다루는 고수, 맥가이버 수준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탐정님, 출발합니다. 헬기가 합정동 빌딩 옥상을 이탈하여 서남쪽으로 향했다. 약 2시간 반의 비행, 서해 바다 위로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혈도는 신안군 소속 무인도들 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섬이었다. 면적 약 3만 평,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유일한 접안 시설은 동쪽의 소형 선착장뿐. 섬 중앙에는 3층짜리 한옥풍 리조트가 기괴하리만큼 호화롭게 서 있었다. 사건 이후 경찰 봉쇄 테이프가 쳐져 있었으나 강민혁이 보내준 수사협조 공문 덕분에 진입이 가능했다. 헬기가 섬 동쪽 공터에 착륙했다. 강혁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다. 형사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났다. 골목이나 담장 등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추격 능력, 그것이 여기서도 작동하고 있었다. 있는 것, 리조트, 선착장, 절벽, 봉쇄 테이프. 강혁이 중얼거렸다. 없는 것은요? 이해나가 물었다. CCTV, 한 대도 없소. 이해나의 눈이 커졌다. 이 규모의 리조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단 한 대도 없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었다. 범인은 기록이 남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색한 것은요? 강혁이 리조트 정문을 가리켰다. 문 위에 한자로 혈도장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현판의 나무가 리조트 본체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었다. 저 현판은 최소 50년은 된 물건이요. 리조트는 2년 전에 지어졌고 누군가 이 섬에 오래전부터 연고가 있었다는 뜻이요. 리조트 내부는 경찰이 수거하지 않은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대연회장 중앙의 긴 테이블 위에는 10개의 자리가 세팅되어 있었고 각 자리 앞에 한지로 접은 학이 하나씩 놓여 있었다. 아니, 놓여 있었어야 했다. 지금은 10개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시신 발견 당시 학은 시신들의 이마 위에 한 마리씩 올려져 있었다. 에거사 크리스티의 소설에서는 10개의 인디언 인형이었지요. 이해나가 말했다. 범인은 그걸 한지 학으로 바꿨소. 한국적으로 강혁이 벽면을 살폈다. 대연회장 정면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다. 액자 안에는 붓글씨로 쓴 동요가 적혀 있었다. 10마리 학이 하늘을 날았네 한 마리 지쳐 떨어져 9이나 마리 학이 호수를 건넜네 한 마저 죽어 8이나 마리 학이 숲을 지났네 한 마리 길 잃어 7마리 학이 바위에 앉았네 한 마리 굴러 떨어져 6마리
절벽을 걸었네 한 말려 5이 남았네 5마리 학이 동굴에 들었네 한 마리 갇혀봤네 4마리 학이 파도를 탔네 한 마리 삼켜져 3이 남았네 3마리 달빛을 보았네 한 마리 2이 남았네 2마리 학이 새벽을 맞았네 한 마리 총 맞아 하나 갔네 마지막 학이 홀로 내 목을 매달아 강혁과 이해나는 그 동료를 응시했다. 10명의 죽음이 이 순서대로 일어난 것이었다. 첫 번째 피해자는 과로로 쓰러진 것처럼 보였고 두 번째는 욕조에서 익사했으며 세 번째는 리조트 뒤편 숲에서 실종 후 사체로 발견되었다. 동료의 가사 그대로 이에나가 태블릿에 10명의 사망 순서와 동료 구절을 대조한 표를 만들었다. 완벽하게 일치해요 탐정님. 범인은 이 동료를 대본으로 썼어요. 강혁이 방을 하나씩 수색하기 시작했다. 이에나는 강혁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드론을 띄워 섬 전체의 3D 지형도를 작성했다. 첫 번째 방, 전직 판사 유정석의 방. 72세 대법관 후보까지 올랐으나 뇌물수수 의혹으로 사임한 인물. 그의 베개싯 아래에서 편지 한 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은 2000년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몰았습니다. 그 사람은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신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방, 의사 박현태. 55, 서울 유명 성형외과 원장, 의료사고를 은폐한 혐의. 세 번째 방, 사업가 최동진, 63, 건설업 회장. 2003년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 은폐. 네 번째 방 이후로도 마찬가지였다. 교수, 군인, 제약연구원, 요양원 원장, 변호사, 건축가 모두 과거에 누군가의 죽음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으나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자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방, 조은별, 자원봉사 간호사. 그녀의 방에서 발견된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마지막 학이 되어야 합니다. 강혁의 주먹이 떨렸다. 무고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희생양이 된 것이다. 강혁은 실험실의 송태풍 박사에게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헬기편으로 보냈다. 나정희가 시료 수령 후 즉시 분석에 들어갔고 서울의 사무소와 혈도 현장 사이에 실시간 영상통화가 연결되었다. 탐정님, 첫 번째 피해자 유정석의 혈액 샘플에서 특이한 게 나왔어요. 송태풍 박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에틸렌 글리콜, 부동액 성분이에요. 음료에 섞으면 달짝지근해서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이에나가 즉시 반응했다. 경찰 부검 보고서에는 심장마비로 되어 있었어요. 에틸렌 글리콜 검사를 안 한 거예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시신 10구가 한꺼번에 발견되면 개별 정밀 분석보다 전체 상황 파악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강혁이 이를 악물었다. 경찰의 부실 수사, 아니 의도적 축소인지도 모른다. 형 강민혁이 윗선에서 빨리 덮으려 했다고 한 말이 떠올랐다. 송 박사 10명 전원의 시료를 다시 분석해 주시오. 그리고 유정석이 2000년에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 피고인 이름과 가족관계를 추적해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에나는 리조트 지하에서 또 하나의 발견을 해냈다. 경찰이 수색하지 않은 은밀한 공간, 와인 저장고 뒤편에 숨겨진 소형 통제실이었다. 그 안에는 파쇄된 문서 조각들과 함께 소형 무전기 한 대가 남아 있었다. 무전기 주파수가 해경 채널이 아니에요. 사설 주파수예요. 강혁이 무전기를 들어 살폈다. 제조사 표기가 지워져 있었으나 이에나가 기기 내부의 칩 시리얼 번호를 추출했다. 이거면 제조사와 구매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요. 강혁은 느꼈다. 사건의 핵심이 이 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 밖에 있다는 것을. 범인은 섬 안에 갇혀 있지 않았다. 통제실과 사설 무전기, 범인은 밖에서 섬 안을 지켜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것이 미드포인트의 전환이었다. 범인은 10명 중 하나라는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강혁의 사무소에 예고 없는 방문자가 나타났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국가정보원 특수수사과 과장 서동훈, 강탐정 혈도 사건에서 손 떼시오. 강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유를 들어야 손을 뗄지 말지 판단하겠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에나가 옆에서 태연하게 태블릿을 조작하고 있었다. 서동훈이 돌아간 뒤 그녀가 화면을 보여주었다. 서동훈, 국정원 특수수사과 과장 맞아요. 그런데 탐정님,
혈도 리조트의 페이퍼 컴퍼니 3개 중 하나의 이사 명단에 서동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강혁의 눈이 번뜩였다. 우연이겠소? 동명이인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우연을 안 믿는 체질이에요. 그 순간 강혁의 전화가 울렸다. 형 강민혁이었다. 혀가 유정석이 2000년에 유죄 판결 내린 사건 찾았다. 피고인 이름이 윤석호.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자살했어. 유족은 아내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내는 남편 사후 1년 만에 병사했고 아들은 이름이 윤서진이야. 윤서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이름. 초대장의 발신자. 그 윤서진이 지금 어디 있어? 그게 문제야. 기록상으로는 2005년에 사망한 걸로 되어 있어. 하지만 사망 확인서를 발급한 의사가 박현태야. 두 번째 피해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윤서진은 죽은 것이 아니라 박현태의 도움으로 사망을 위장한 것이다. 그는 20년간 다른 신분으로 살면서 복수를 계획했다.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범인은 자신을 죽인 세상에 죽음으로 응답한 거예요. 강혁은 담배를 찾다가 관뒀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 위로 석양이 번지고 있었다. 그래도 좋은 별은 무고했소. 26짜리 간호사가 이 복수극에 끌려 들어올 이유가 없소. 이해나의 손이 멈추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다. 좋은 별, 그녀만은 다른 9명과 결이 달랐다. 이틀 뒤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나정희가 급히 연락을 보내왔다. 탐정님, 조혜수 씨가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어요. 독극물 중독 증세래요. 강혁과 이해나는 무인 승용차를 타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이해나의 운전, 아니 자율주행 시스템을 수동으로 오버라이드하여 직접 핸들을 잡은 이해나의 운전은 서울 도심을 20분 만에 관통했다. 택시기사도 혀를 내두를 실력이었다. 조혜수는 중환자실에 있었다. 의식은 있었으나 극도로 쇠약한 상태. 조 선생, 누가 이런 짓을 했소? 조혜수가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편지가 왔어요. 더 이상 파헤치면 당신도 하게 됩니다라고. 강혁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범인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사건을 조사하는 자들까지 제거하려 하고 있다. 같은 날 밤 강혁의 사무소에 침입 시도가 있었다. 빌딩 보안 시스템이 감지하여 미수에 그쳤으나 침입자가 남긴 것이 있었다. 사무소 입구에 놓인 작은 상자. 안에는 한지로 접은 학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학의 날개 안쪽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11번째 학. 이해나가 학을 핀셋으로 집어 분석대 위에 올렸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가 흔들리는 것을 강혁은 처음 보았다. 애나 씨, 괜찮아요, 탐정님. 저혈당이에요. 그녀는 서랍에서 김밥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었다. 강혁은 피식 웃었다. 이 여자의 이런 면이, 아니,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다. 새벽 3시, 강혁은 사무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10명이 죽었다. 의뢰인이 독극물 공격을 받았다. 자신의 사무소까지 위협당하고 있다. 그리고 핵심 용의자 윤서진은 15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는가. 강혁이 탐정이 된 뒤 늘 고뇌해 온 명제였다. 윤석호는 무고하게 간첩으로 몰려 죽었다. 그의 아들 윤서진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20년간 품고 살았다. 그 분노와 슬픔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좋은 별, 무고한 26의 생명. 복수는 복수를 낳고 무고한 사람이 그 사이에서 짓밟히오. 강혁이 어둠에 대고 중얼거렸다. 탐정님 잠은요? 이해나가 실험실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도 밤을 새운 듯했다. 잠이 안 오오. 저도요. 이해나가 강혁의 맞은편에 앉았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탐정님,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말해보시오. 좋은 별의 편지. 누군가는 마지막 학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문구. 다른 9명의 편지와 필체가 달라요. 강혁이 몸을 일으켰다. 뭐라고? 다른 9명의 편지는 동일 인물의 필체예요. 하지만 좋은 별의 편지만 다른 사람이 썼어요. 그리고 이 필체, 이해나가 태블릿 화면을 밝혔다. 2개의 필적 분석 결과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유정석의 필체와 98% 일치해요. 강혁의 눈이 타올랐다. 전직 판사 유정석, 첫 번째 피해자. 그가 조은별에게 보낸 편지를 썼다? 유정석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던 것인가? 그렇다면 유정석은 왜 죽었는가? 공범이 배신당한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의 죽음까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가? 이 어둠 속에서 강혁은 사건의 진짜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 아침이 밝자마자 강혁은 행동에 나섰다. 애나 씨, 무전기 칩 시리얼 번호 추적 결과는? 구매자는 보안업체 쉴드텍이에요. 대표 이름이 서동훈, 국정원 서동훈, 페이퍼 컴퍼니 이사 명단의 서동훈. 그리고 무전기 구매자 서동훈, 동일 인물이었다. 강혁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서동훈이란 사람 좀 파줘. 국정원 특수수사과 과장. 그리고 윤석호 간첩 사건 당시 담당 수사관 명단도. 1시간 뒤 강민혁의 답이 왔다. 혀가 2000년 윤석호 간첩 사건 담당 수사관 중에 서동훈이 있어. 당시 국정원 소속 사무관이었어.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서동훈은 20년 전 윤석호를 간첩으로 조작한 수사에 관여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혈도 사건을 덮으려 한 것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이 남아 있었다. 윤서진, 그는 정말 죽었는가, 살아있는가? 그리고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윤서진의 사망 위장 이후 새로 발급된 주민등록 중 의심스러운 건을 추적해봤어요. 2005년 이후 발급된 신분 중 혈도 리조트와 관련된 3개 페이퍼 컴퍼니 모두의 접근 이력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요? 리조트 건축가로 등록된 한준서, 38, 독신, 서울 성북구 거주. 그런데 이 사람의 과거 이력이 2005년 이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강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윤서진이 한준서로 살고 있다는 거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탐정님, 한준서는 혈도 리조트의 설계자예요. 건물 구조를 자기 손으로 만든 거예요. 숨겨진 통제실도, 탈출 경로도 모든 걸 설계한 사람이에요. 강혁이 재킷을 움켜잡았다. 갑시다. 성북구 한준서의 자택은 조용한 주택가 안쪽에 있었다. 2층짜리 오래된 양옥. 이해나가 먼저 드론을 띄워 주변을 정찰했다. 내부에 인기척이 있어요. 1층 거실. 강혁이 문을 두드렸다. 30초. 문이 열렸다. 남자가 서 있었다. 38, 마른 체구의 깊은 눈. 왼손에 책을 들고 있었다. 올 줄 알았습니다. 강혁 탐정.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당신이 윤서진이요?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슬픈 미소. 이제는 한준서입니다. 윤서진은 20년 전에 아버지와 함께 죽었으니까요. 강혁과 이해나가 거실에 들어섰다. 벽면 한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소년의 가족 사진. 윤석호의 가족이었다. 왜 조은별까지 죽여야 했소? 강혁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한준서, 윤서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흔들렸다. 조은별은 죽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유정석이 배신한 겁니다. 유정석, 그 판사는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죄를 속죄하고 싶다고 저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자신도 섬에 들어가겠다고, 자신이 마지막에 범인처럼 위장 사망하면 경찰 수사를 혼란시킬 수 있다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조은별에게는 따로 편지를 써서 3일째 밤에 몰래 탈출하라는 지시를 넣었어요. 보트를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조은별은 죽었소. 유정석이 보트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은별의 편지도 자기가 쓴 걸로 바꿨어요. 누군가는 마지막 학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유정석은 속죄가 아니라 자기 죄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증인을 모두 없애려 한 겁니다. 조은별은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유정석의 과거를 우연히 알게 된 유일한 외부인이었거든요. 강혁의 이마에 핏줄이 섰다. 그래서 유정석을 첫 번째로 죽인 거요? 맞습니다. 계획을 바꿨습니다. 조은별이 죽었다는 걸 안 순간 저는 유정석을 제일 먼저 보냈습니다. 에틸렌 글리콜을 그의 와인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9명도. 그들 모두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판사는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의사는 아버지의 고문 흔적을 은폐했고, 사업가는 아버지의 회사를 빼앗고,
변호사는 국선으로 배정되고도 한마디 변론도 하지 않았으며 교수는 아버지가 간첩이라는 허위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군인은 고문에 가담했고 제약연구원은 고문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했고 요양원 원장은 어머니를 방치해서 돌아가시게 했고 건축가는 우리 집을 철거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한 사람입니다. 윤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0년간 품어온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 했다. 하지만 좋은 별은요, 당신도 그녀를 지키지 못했소. 강혁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무거웠다. 그것이 제 죄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째 학을 보낸 거요? 나한테? 아닙니다. 11번째 학은 제가 보낸 게 아닙니다. 강혁과 이해나가 동시에 긴장했다. 그렇다면 누가? 서동훈이요?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동훈은 아버지 사건의 실질적 지휘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혈도에 부르지 못했어요. 국정원 현직 간부를 섬에 유인하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서동훈은 제가 혈도에서 일을 벌이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후에 사건을 덮은 것도 그였고 지금 당신들을 위협하는 것도 그입니다. 강혁은 결단을 내렸다. 윤서진 씨, 당신을 경찰에 넘기겠소. 하지만 그 전에 서동훈을 잡는데 협조하시오. 좋은별의 아버지에게 진실을 전해야 하오. 윤서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좋습니다. 2020년 11월 15일 강혁 탐정사무소 강민혁 검찰 간부 그리고 윤서진의 증언을 토대로 서동훈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서동훈은 2000년 윤석호 간첩 조작 사건의 지휘, 증거인멸, 혈도 사건 수사 방해, 조혜수에 대한 독극물 공격 교사 등 다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윤서진, 한준서는 자수했다. 9명에 대한 계획 살인 혐의. 그는 법정에서 조은별의 유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조혜수는 퇴원 후 강혁의 사무소를 다시 찾아왔다. 강 탐정님 고맙습니다. 조은별 씨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이제부터요. 법률 비용은 저희가 전부 부담하겠소. 조혜수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사무소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이해나가 커피를 내려 강혁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탐정님, 이번 사건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복수가 정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강혁이 커피를 들며 말했다. 복수는 정의가 아니오. 하지만 20년간 진실을 외면한 세상도 정의가 아니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이에서 진실을 찾아 세상에 내놓는 것뿐이오. 이해나는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았다. 강혁을 바라보다가 입술이 살짝 움직였으나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탐정님, 사실 저는 이라고 시작하려던 말은 다시 가슴속으로 들어갔다. 늘 그랬다. 그녀는 강혁을 향한 마음을 언제나 숨겼다. 강혁도 커피잔 너머로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애나 씨, 당신이 옆에 있어서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도 입을 열지 못했다. 창밖으로 한강 위에 석양이 번지고 있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고급 간판에 노을빛이 스며들었다. 합정동 50층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서울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형과 상처가 도시의 불빛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강혁은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비록 재벌일지라도, 아니 재벌이기에 그대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주겠다는 각오. 책상 위에 놓인 한지, 학 한 마리, 11번째 학. 강혁은 그것을 유리 케이스에 넣어 사무소 한켠에 전시해 두었다. 사건이 남긴 흉터를 잊지 않기 위해. 이해나가 말했다. 다음 의뢰 들어왔어요. 탐정님, 어떤 사건이요? 용산구에서 실종 사건이래요. 가족이 무너지기 전에 찾아야 한대요.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킷을 걸치고 문을 향해 걸었다. 이해나가 이미 태블릿과 장비를 챙겨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언제나 한 발 빠른 여자. 가자, 애나 씨. 네, 탐정님.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나란히 섰다. 문이 닫히고 50층에서 지상으로 내려가는 동안 둘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침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서울의 거리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이 도시에는 진실을 원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으니까. 혈도 10인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를 뒤흔들었다.
2000년 윤석호 간첩 조작 사건이 재수사되었고 윤석호는 사후 20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유정석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범죄가 하나둘 밝혀졌고 국정원 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윤서진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버지의 복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은별 씨를 지키지 못한 것은 평생의 죄로 안고 가겠습니다. 법이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강혁은 법정 방청석에서 그 말을 들었다. 옆에는 이해나가 앉아 있었다. 법정을 나서며 강혁이 말했다. 법으로 심판받지 못한 자들을 개인이 심판할 수 있는가? 그건 영원한 질문이요. 이해나가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탐정님. 법과 복수 사이에서 진실만은 지켜내는 사람. 강혁이 고개를 돌려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둥근 안경 너머로 맑고 단단한 눈이 빛나고 있었다. 무술 유단자, 맥가이버 수준의 장비 운용 능력, 부검실에서 김밥을 먹는 대범함, 그리고 누구보다 치밀한 두뇌를 가진 이 여자가 어째서인지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다. 고맙소, 애나 씨. 늘 이해나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살짝 미소 지었다. 밥 안 사주시면 저 혈당으로 쓰러질 거예요, 탐정님. 강혁이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두 사람은 법원 앞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나란히 걸어갔다. 2020년 가을 서울의 하늘은 높고 맑았다. 혈도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리조트는 폐쇄되고 바람만이 빈 건물 사이를 지나갔다. 대연회장 벽에 걸렸던 동요 액자는 증거물로 압수되어 법원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10마리 하계 노래, 그 잔혹한 선율은 이제 침묵 속에 잠들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 들려야 할 진실이 남아있고 그 진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문은 오늘도 열려 있다.